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면역작용, 백신, 혈장 치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항체 치료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면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면역이라는 말은 유해한 미생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면역은 단순한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 면역 기능 중에 일단 비특이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천성 면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이런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이런 유전자 안에 이미 선천성 면역 기능인 피부라든가 점막, 그리고 대식세포, NK세포, 염증 반응 같은 선천성 면역 기능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문제는 특이적 면역에 해당되는 후천성 면역이죠. 선천성 면역으로 다 유해한 미생물을 막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막지 못하고 뚫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들은 백혈구 종류들이 나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골수에서 생성되는 T 림프구랑 B 림프구,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T 림프구는 지금 주로 독성 T 림프구나 보조 T 림프구가 있는데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B 림프구, B 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다시 그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우리가 항체라는 게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면역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체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지금 Y자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항체가. 그런데 이 항체에 긴 사슬과 짧은 사슬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 짧은 사슬 부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체라는 거가 지금 체액성 면역의 B세포가 분화되면서 만들어지는 항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도표로 나타내 보면 여러분들 후천성 면역이라고 해서 이쪽에 보면 T 림프구,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B 림프구라는 말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 위는 T 림프구가 주로 활약하는 세포성 면역이 있고 아랫부분에는 B 림프구가 주로 활약을 하는 체액성 면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로는 여러분들 획득 방법에 따라 능동 면역이냐 아니면 수동 면역이냐 라고 나눠주는데 여러분들 그 능동 면역은 실제로 감염이 직접 되어서 회복되면서 면역력을 획득하는 자연 능동 면역과 그 다음에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위적이지만 그 사람이 직접 예방접종을 받아서 면역 기능을 획득하는 인위적 능동 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 면역에는 자연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몸 안에 실제로 그 항원과 싸워서 이겨서 항체가 형성된 기억세포가 몸 안에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수동 면역은
이 태아가 엄마로부터 받는 태반을 통해서 받는 그런 수동 면역이 있는데 이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이 되면 이 항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면역 기능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인공수동 면역은 혈장 치료 면역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혈장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죠. 그래서 혈장 치료가 무엇인지 이쪽 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면역의 종류는 선천성 면역이냐, 후천성 면역이냐, 그리고 획득 방법에 따라 능동 면역이냐, 수동 면역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백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신이라는 이 영어가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라틴어에서 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국에서 그 천연두가 유행할 때 우두를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의 그 고름, 그 질병의 고름을 이용해서 그것을 예방접종, 백신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이 백신의 종류에는 약독화 생백신, 불활성화 백신, 그 다음에 유전자 재조합 백신, 변성 독소 백신, 다당 백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있는 약독화 생백신은 실제 병원체의 독성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체내에서 증식을 하게 돼요. 맞게 되면. 그렇지만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 그런 정도고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능동 면역으로 유도를 해주는 그러한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소량으로도 가능하고 그런데 간혹 열이나 빛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독성이 회복되면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독화 생백신이 주로 홍역이나 볼거리나 수두나 아니면 먹는 백신도 있죠. 경구용 폴리오라고 해서 소아마비를 예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약독화 생백신에 속합니다. 한번 이 생백신을 투여하면 면역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불활성화 백신은 병원체를 배양해서 제조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생백신과는 차이가 있죠. 인체 내에서 증식을 하지 않고 생백신에 비해서는 많은 양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 면역 기능 이런 것들이 약독화 생백신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A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불활성화 백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전자 재조합 그러니까 DNA 백신이라든가 변성 독소 백신이라든가 다당 백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백신이 요즘에 개발되고 있어서 일례로 하나를 소개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기존 백신 그러니까 실제 병원체를 이용하고 있죠. 실제 병원체를 이용해서 주사를 놓아서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DNA를 이용해서 이 필요한 DNA만 골라서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끼워 넣어서 그 부위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러한 DNA 백신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백신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항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는 우리가 안티바디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용어를 써놨는데요. 여기 영어 스펠링에 I자와 G자를 따서 IG, 면역 글로불린으로 약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항체의 뜻은 항원과 특이적 결합을 하여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병원체, 이것을 항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춤으로 만들어진 것을 항체라고 하는데 이런 항체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서 이거를 다 둘러싸게 되면 제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압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무독화라는 말을 써서 중성화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뭉친 것을 응집 그리고 그것을 침전시켜서 이게 대식세포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옵소닌 작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식균 작용으로 제거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직접 분해하는 보체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가 혈장에 들어있는 일종의 단백질인데요. 그것이 여기에 구멍을 뚫고 해서 세포가 파괴되는 이런 방법으로 분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도 이 항원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항체가 생성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 처음에 예방접종을 맞으면 처음에 항체가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이 몸 안에서 B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다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항체가 생성되기 시작하다가 다 제압이 되면 항체가 다시 줄어들고 그러다가 2차 침입, 똑같은 항원의 2차 침입이 일어나면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엄청난 양의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바로 항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 그래프를 좀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여기에 보면 처음에 예방접종을 맞으면 처음에 날짜가 좀 지나다가 이렇게 생성되다가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2차 침입이 일어나면 이때부터 엄청난 양이 늘어나서 굉장히 많은 항체가 생성되는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이 후천성 면역에서 이렇게 예방접종, 백신 접종이 중요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성되는 이 항체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몇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그 구조에 따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항체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IgG라고 하는 것으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주로 많이 생성되는 항체를 이야기하고요. 거의 우리 몸에 있는 항체의 70에서 75%를 차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주로 대응하는 것은 IgM 또는 IgD 이런 것들이 주로 1차 면역 반응 때 초기 대응에 주로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들도 종류가 또 분류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Ig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알러지 반응이라는 거에 관여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항체가 우리 몸 안에 많이 생성되는 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닌 것이 뭐냐 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굉장히 많은 항체가 생겨서 몸 안에 장기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항체가 여러분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류머티즘, 관절염 또는 아토피 또는 갑상선염이라든가 천식, 크론병, 습진, 건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그 임파구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거든요. 내 것은 공격하지 않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으로 딱 그 체계가 잡혀져 있는데 항체 중에 자기 것을 공격하는 그런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너무 항체가 또 많이 생성되는 면역 기능이 너무 과한 것도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장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장 치료는 혈청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완치자의 혈액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스스로 항체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굉장히 위독해졌을 때 우리가 완치자의 혈액 속에 있는 그 항체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일단 이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여기 그 그림에서 보면 채취한 다음에 시험관에 집어넣고 원심 분리기로 돌리면 이렇게 혈구 부분과 혈장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돼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노란색을 우리가 혈장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선명한 사진으로 보여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되어서 주로 혈장이 한 55%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 혈구는 주로 적혈구나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라 다시 그 사람에게 원래 완치자에게 다시 주입해주고 항체가 들어있는 이 혈장을 모아가지고 혈액은행에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환자에게 주입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500ml씩 12시간 간격으로 반복해서 투입을 해서 효과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 혈액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혈액형도 맞아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혈장 속에 그 있던 항체가 환자의 혈액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있는 바이러스를 항체가 막 둘러싸고 있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다른 그런 장기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들러붙어서 방해하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대식세포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잡아먹히게 되어서 무력화되는 그런 형태의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일단 이 혈장 치료의 역할이 이렇게 지금 되게 되는데 한계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만든 항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항체는 일시적으로만 작용하지 계속 내 몸에서 작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간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이것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다음에 다시 감염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 수동 면역이라는 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완치자의 혈액을 다량으로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사고 파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장 치료에 대한 내용을 요즘에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살펴볼 텐데요. 항체 치료제는
회복된 사람의 혈액에서 혈장을 쓰는 게 아니고 그 혈장 내에 있는 항체를 분리해서 그 항체의 유전 정보를 알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 거예요. 제조. 그러니까 신약을 만드는 그런 치료제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장 치료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항체 치료제를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될 텐데요. 아직은 이게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 그리고 타미플루 같은 그런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을 개발하는 것 요즘에 굉장히 많이 그 제약회사들에서 얘기되고 있고 각 나라에서 그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개발 그리고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약 개발은 또 그 절차가 있어요. 그 과정.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항바이러스제와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 그리고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